다양한 토픽들이 계속 등장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 트랜스포머에 대한 중요도 얘기했고, 키포인트는 두 가지뿐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어텐션과 그 다음에 이 스키 커넥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의 성공의 가장 큰 공로자다. 이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뭐 언론에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기술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우니까, 챗 GPT의 성공의 가장 큰 숨은 공신은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어텐션과 스키 커넥션이라는 겁니다. 그 두 개 이상 말고는 없다는 얘기죠. 그 두 개 말고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중요도를 가름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텐션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 개념을 설명했고, 왜 멀티플 어텐션이 필요한가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키 커넥션 관련해서는 이미 뭐 우리가 레슨에서 이미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자, 그래서 멀티플 어텐션에 대해서 조금 더 구현적인 디테일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일단 어텐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 문장이 자기 문장의 앞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을 셀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어 번역처럼 그 타겟 되는 랭귀지, 그러니까 번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최종적인 랭귀지의 문장에서 원래 소스 랭귀지, 그러니까 피번역이 되는 문장을 어느 부분을 들여다볼 건가를 보는 게, 예를 들면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문장 간의 상관관계를 보는 걸 크로스 어텐션, 한 문장 안에서의 단어들의 상관관계를 보는 걸 셀프 어텐션. 뭐 너무 좀 단순하게 정의를 하긴 했는데 정확한 정의는 아닙니다. 근데 이해하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프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의 차이를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셀프 어텐션을 가정한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Q는 현재 단어, 토큰을 얘기하는 거고, 이 KV는 키하고 밸류인데 이건 둘 다 동일합니다. 동일하지만 살짝 다른 면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 이 K하고 V는 이 현재 단어에서 현재 문장에서 현재 단어까지 포함한 이전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K하고 V는 같은 거고 이전 단어들의 현재까지 포함한 합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어가 과거 단어에 어디에 더 많이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단어와 현재 단어, 자기와 자기 자신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죠. 그러니까 닮은 꼴을 정할 때, 사람 간의 닮은 꼴을 정할 때 가장 닮은 꼴이 높은 사람은 쌍둥이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유전자까지 똑같죠. 일란성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자신의 이제 나중에 이제 행렬을 우리가 표시할 텐데, 어텐션 값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별로 의미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값이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중에서 높은 값들을 이제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의 기본 아이디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텐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었죠. Q가 하나의 행벡터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는데 하나의 토큰에 대한 인베딩 벡터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조금 더 확장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에 대한 토큰에 대한 인베딩 벡터뿐만 아니라 현재 것뿐만 아니라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까지 계속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Q가 행벡터들이 여러 개가 쌓인 것, 즉 한 문장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단어가 아니고 그렇게 확장을 해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S 대신에 Q하고 H 대신에 K의 트랜스포즈가 들어간다라고 앞에 그 설명에 있는 노테이션들을 일반화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화시킨 게 바로 이 식이라는 얘기죠. 앞에 있었던 S하고 그 다음에 그 키에 해당하는 부분을 트랜스포즈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의 행벡터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요거의 결과는 행렬이 됩니다. 근데 행렬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냐면 이거를 각 행으로 쪼개서 첫 번째 행은 첫 번째 토큰에 대한 어떤 어텐션 벡터고 두 번째 행은 두 번째 토큰에 대한 어텐션 벡터고 세 번째 행은 세 번째 토큰에 대한 어텐션 벡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앞에 나왔던 설명하고 다 맞아 떨어지죠. 자,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정할 때는 연산할 때 소프트맥스는 당연히 한 벡터에 대해서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노테이션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여기에는 행렬인데 행렬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하라는 게 뭔가 여기에 이제 약간 엄밀한 뭔가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안 썼을 뿐이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배경 설명을 한 것처럼 각 행들이 어텐션 벡터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소프트맥스를 취한 이유는 노멀라이즈 시키기 위함이었죠. 뭐를 노멀라이즈 시키냐? 어텐션 벡터를 노멀라이즈 시키냐. 따라서 각 행별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노멀라이즈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소프트맥스의 의미는 각 행별로 별도로 소프트맥스를 적용하라.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노테이션에.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행별로가 아니고 열별로 이렇게 했다가는 굉장히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알고리즘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즉 로우와이즈로만 소프트맥스 연산이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안 중요한 얘기긴 한데 이제 요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DK라는 게 뭐냐면 워드 임베딩을 했을 때 그 워드 임베딩 벡터의 디멘전입니다. DK가. 근데 DK라는 게 이제 각 그 모델별로 뭐 LLM이면 LLM의 사이즈별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GPT로 치면 GPT의 버전별로 다를 수도 있고 뭐 라마면 라마별로도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거는 128 디멘전인 것도 있고 어떤 건 뭐 512 디멘전인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048 디멘전인 것도 있고 여기서 약간의 뭐 여러 번 이미 등장한 얘기지만 시노미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멘전이 바뀌는데 내적을 계속 구하면은 전체적인 파워가 디멘전에 따라서 비례해서 커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디서 이미 볼 수 있었냐면 우리가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분석 방법에서 보면은 어떤 뭐 인풋 노드의 개수에 따라서 베리언스가 계속 증가한다. 즉 파워였죠.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있었죠. 그걸 다 랜덤 베리어블로 다루기 시작할 때. 그래서 이 QK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바라보는 순간 그거의 파워 또는 평균적인 그 절대값의 크기의 제곱이 디멘전의 크기에서 계속 비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이 디멘전이 모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는 특히 이제 여기서는 굳이
다루진 않지만 예를 들면 finite precision이라고 해서 플로팅 포인트가 아니고 유한한 픽스드 포인트로 연산을 하는 경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왜냐하면 다이나믹 렌지를 벗어나 버리면 값들이 다 세츄레이션 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일정하게 노멀라이즈 시킬 필요가 있다. 이 워드 인베딩 벡터의 디멘전에 따라서.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지만은 요 행렬의 곱을 행별로 여러 개의 내적을 연산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타워가 DK에 비례해서, 이건 실험실 시스템에서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DK에 대해서 비례해서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파워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싶으면 파워는 베리언스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그거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해당하는 파워의 스퀘어를 설치한 거로 나눠주면, 그러면 항상 이 행별로 어떤 스퀘어드 밸류들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즉 파워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연산의 편의상 꼭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습에도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를 들면 어떤 뉴런은 굉장히 포지티브하게 서메이션이 돼서 굉장히 큰 값이고, 어떤 뉴런들은 뭐 우연히 작은 값이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이 뭐라 그럴까요? 둘 사이의 차이가, 두 뉴런 사이의 차이가 사실 큰 차이가 아니어야 되는데 굉장히 큰 차이처럼 보여져서 학습에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의 속도에도 실험을 해보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오리지널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 논문에서 이미 이게 꼭 필요한 요소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딥러닝의 그 트레이닝 다이내믹스 관점에서 이런 좀 미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또 연산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노멀라이즈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이게 들어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행렬이 나오는데, 이 행렬을 각각 노멀라이즈 하는 게 소프트맥스죠. 그리고 그 중에 한 행만 따지면은 이 V라는 게 K하고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에 나와 있는 토큰들의 인베딩 벡터들을 쭉 이렇게 탑다운으로 쌓아놓은 겁니다. 즉 행렬이죠. 근데 그냥 로우 벡터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쌓아놓은 거라고 보면, 요거 전체의 한 행을 본다 그러면 하나의 행 벡터하고 이 로우 벡터들을 쌓아놓은 거를 이렇게 곱하면은 이 로우 벡터들을 쌓아놓은 것들을 리니어 콤비네이션 하는 형태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나와있던 인베딩 된 토큰들에 대한 벡터들을 리니어 콤비네이션 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게 결국은 소프트맥스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리니어 프로세싱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하나의 싱글 헤드 어텐션이고,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각 헤드가 맡는 역할이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의미론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 단어가 뭐 긍정적인 단어다 아니다 라는 거, 아니면 이 단어가 뭐 어떤 단어와 좀 밀접하게 뭐 분야적으로 같은 분야다 아니다, 뭐 이게 바이올러지냐 뭐 피직스냐 아니면 공학이냐 문학이냐에 따라서 관련되는 단어나 아니냐를 구별하는 헤드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헤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분야별로 관련성을 체크하는 거, 또는 그냥 사전적인 연관성으로 관련성을 체크하는 거,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문법적인 관점에서도
현재 단어가 지칭하는 뭐 수식하는 단어가 어떤 것인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단어의 뭐 문법적인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이게 주어냐 목적어냐 동사냐에 따라서 어떤 단어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단어가 동사다. 그러면 주어가 어떤 주어냐에 따라서 이게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하는 어텐션 헤드가 문법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대명사냐 아니냐, 그리고 대명사가 지칭하는 명사는 또 뭔가를 체크하는 헤드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재 단어가 뭐 예를 들면 부사냐 아니냐를 체크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 부사가 수식하는 또 문장이나 뭐 형용사나 동사가 뭔가를 또 어텐션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굳이 이 사람 인간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어텐션 헤드를 억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최소한 뭐 8개나 10개 이상은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억지로 인포스를 하는 것보다는 딥러닝이 어떤 최종적인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텐션들을 알아서 찾아나가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휴먼 인터프리티브를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막 이것저것 막 섞어서 어텐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텐션 헤드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희망일 뿐, 그게 성능을 꼭 좋게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성능을 좋게 만들려면 딥러닝이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텐션 헤드가 학습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텐션 헤드, 뭐 작게는 한 8개에서 뭐 많이 쓸 때는 한 24개까지 씁니다. 일단 예시들이 뭐 버트라는 이런 이제 최초의 프리트레인드 모델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한 8개에서 한 24개의 이런 어텐션 헤드를 쓰는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점은 이 어텐션도 상당히 계산량이 많은데 이거를 8개나 24개 쓰면 연산량이 24배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기발한 방법은 아까 워드 임베딩 된 벡터들을 예를 들면 어텐션 헤드가 8개 쓴다 그러면 그 벡터의 사이즈를 8분의 1로 줄여버릴 수 있어요. 줄여버리고 8개 헤드를 쓰면 연산량은 거의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실제로 구현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연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워드 임베딩 벡터를 더 압축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더 압축하는 과정이 바로 요 W라는 행렬들입니다. 하나의 어텐션 플락을 헤드라고 그러고 아이번트 헤드를. 그래서 기존에는 QKB, Q는 현재 단어에 해당하는 거, K는 이전 단어들의 집합, V는 K하고 같은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QKB들의 각각의 행들의 디멘전이 워드 임베딩의 디멘전입니다. 보통 뭐 51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헤드를 8개 쓴다 그러면 그거를 64 디멘전으로 낮춰주잖아요. 어떻게 낮춰주냐? 오른쪽에다가 행렬을 512 by 64 행렬을 곱해버리면 64 디멘전으로 바뀌겠죠, 당연히. 그래서 W도 모델은 512, DK는 그거의 8분의 1짜리 64. Q에 해당하는 WI가 따로 있고 K에 해당하는 WI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행렬들의 디멘전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V도 마찬가지로 512 by 64.
DB라고 따로 쓰긴 했는데 DK나 DB나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제 어텐션 블락, 요 어텐션이란 블락이 바로 여기에서 계산된 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원래 오리지널 어텐션은 QKB만 쓰게 돼 있는데 Q하고 K하고 V를 W로 디멘전 리덕션을 시켜서 연산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요 W들이 다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K하고 V가 같은 거라 그랬지만 여기 W 행렬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게 들어가지만 결국 연산될 때는 살짝 다른 놈으로 연산이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재미난 사실은 이 W들은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다라는 거죠. 실제로 SGD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죠.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킬 때 어텐션 블락은 잘못 생각하면 학습시키는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들어온 입력 토큰들을 서로 그냥 이런 내적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학습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필요한 게 없죠. 근데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필요하냐? 이런 행렬들을 곱해주기 때문에. 이 행렬들이 굉장히 마음대로 바뀌는 행렬들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최종적인 요 각 헤드들의 결과값도 이제 하나의 행렬이 나오는데, 이 행렬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냐면 여러 개의 행벡터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행벡터는 첫 번째 입력 토큰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값, 어텐션이 다 되고, 그 다음에 과거의 토큰들을 다 리니어 컨비네이션한 최종적인 결과값이 첫 번째 벡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벡터는 두 번째 입력 토큰에 대한 최종 결과값. 자,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각 행벡터들의 디멘전이 dv가 되는 거죠. 아까 8분의 1로 줄어든 거, 512가 아니고 64로 줄어든 거. 근데 이게 재미나게도 컴캣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컴캣이 뭐냐면 여러 개의 어텐션 헤드들이 결국은 행렬로 나오는데, 행렬이 이제 각각의 그냥 행벡터들을 쌓아놓은 거라고 그랬죠. 이 행렬들을 앞뒤로 붙이는 게 아니고 CNN하고 다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옆으로 붙입니다. 하나 행렬 나오면 그 옆에다가 두 번째 헤드 행렬을 옆으로 붙여버리고, 세 번째 행렬 또 옆으로 붙이고, 8개가 있으면 그 8개짜리를 쭉 옆으로 이어 붙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행의 사이즈는 그대로고 컬럼의 사이즈, 열의 크기는 8배로 늘어난다. 자, 그 과정이 요 컨캣 또는 이 블락에선 요 과정입니다. 여기 앞뒤로 쌓이는 것처럼 그림 그려져 잘못된 그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 나중에 아웃풋을 하나 낼 때 또 다른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하죠. 여기 WO인데 바로 요걸 나타냅니다. WO는 이렇게 합쳐진 행렬 8배로. 64디멘전이 8배로 다시 합쳐졌으니까 원래 오리지널 워드 인베딩 디멘전으로 돌아가 버리죠. 512디멘전으로. 바로 8배 곱하기 64 HDB 사이즈가 돼서 512 by 512 정방 행렬이 여기에 곱해지고, 이것도 새로운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난 사실은 어텐션 블락이 원래 오리지널 컨셉은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없었는데 실제로는 구현할 때는 이렇게 4개의 트레이너블 행렬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트랜스포머 성능에 굉장히 한 반 이상의 중요한 성능
를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 뭐 또 다른 프로세싱이 있나 보면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트레이너블 파라메터가 뭔가 생각해보면 딱 그 두 종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텐션 헤드에 들어가는 이 디멘전을 리덕션 시켜주는 행렬들 4가지하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2레이어라고 그랬죠. 거기에 들어가는 행렬 2개, 총 6개의 행렬을 각 블락별로만 SGD로 학습시키면 그걸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간단한 구조라고 그랬죠. 간단하지만 이게 스케일러블한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속 쌓을 수 있는 이유는 거의 무한정 쌓을 수 있는 이유는 스크립 커넥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쌓아도 학습이 놀랍게도 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백프로포게이션 하는 하이웨이를 뚫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기발한 방법들을 다 갖다 쓴 거죠. 안 쓰면 바보니까.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스케일러블한 아키텍처라는 관점에서 이 트랜스포머가 또 다른 성공 요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아마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일러블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크기를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즉 파라미터 사이즈를 계속 원하는 만큼 늘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무한정. 그래서 파라미터 사이즈를 쉽게 늘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라는 게 트랜스포머의 또 다른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났고요.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까지 뭐 1장부터 한 5장까지 배운 내용 중에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사실 어텐션만 빼고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는가를 조금 복잡한 형태로, 사실 이거보다 더 단순하게 학습을 하지만 복잡한 형태라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인코더 디코더가 있다고 했죠. 요즘 이제 뭐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대부분의 트랜스포머 구조들은 그냥 이쪽만 씁니다. 이쪽만 학습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이쪽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끝나고 챗 GPT가 어떻게 학습됐나를 생각해보고 싶으면 이 과정만 생략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 과정은 없다. 그 말은 이 크로스 어텐션 하는 블락도 제거를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디코더 부분만 학습이 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뭐 여기는 이제 뭐 가장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수업에서는 인코더 디코더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가장 복잡한 구조죠.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 나머지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배운 부분 중에 불필요한 부분을 날려버렸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한번 실제로 머릿속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반대로 이쪽만 쓸 수도 있습니다. 디코더 날려버리고 이쪽만 학습시키는 방법은 별도로 그런 거를 이제 버트라고 보통 부르죠. 버트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이 남으면 하고 아니면 다음 시간 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언급이 됐던 내용이지만 피드포드 네트워크는 리니어 네트워크 2개 쓴다고 그랬죠. W1, W2, 렐로 쓰고 그 다음에 스키 커넥션 달러 다 있고, 그리고 어텐션 블락은 방금 전에 설명했죠. 멀티플 헤드가 있는 경우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의 블락, 트랜스포머 블락을 유지하고 이 트랜스포머 블락이 여러 번 겹쳐서 그냥 직렬 연결이 되는 겁니다. 몇 번, 뭐 여기에 시에서 몇 번 블락을 쓰느냐, 이런 블락을 6번 위로 이어붙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멀티플 헤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한 숫자네요. 8개 멀티플레이를 썼다. 그리고 워드 임베딩 디멘전은 아까 예시하고 같은 숫자죠. 512 디멘전. 그리고 헤드를 8개 쓰면 그 디멘전을 연산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8분의 1로 줄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512를 8로 나눈 것들 DKDV를 64로 쓴다라는 겁니다. 여기 놈이라는 거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우리가 CNN에서 옆에 배웠던 노멀라이제이션을 쓰면 되겠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챕터 RNN에서 NMT 할 때 예시를 한번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하고 인퍼런스하는 과정을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사실인데 학습과 인퍼런스가 방법론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난 챕터에서 여러 번 강조했죠. 티처 포싱이라는 개념이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티처 포싱은 무조건 필수로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하면 안 쓰면 바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인퍼런스와 트레이닝이 티처 포싱 관점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좋은데, 이 인코더 쪽 학습하는 방식하고 또 디코더 쪽 학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키텍처는 동일한데 학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지난 시간에 직관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뭐였냐면, 인코더는 약간 판단을 하는 기능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비슷한, 리그레션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풋의 문장을 하나의 시퀀스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토큰들의 시퀀스. 그러니까 5개의 토큰을 갖는 EOS라는 거는 그냥 문장이 끝났다라는 그냥 스페셜 토큰입니다. End of sentence. 사실 여기에 SOS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Start of sequence라고 해서 실제로는 6개 토큰이 들어가게 되는 생략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 있는 5들이 다 6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5개라고 그냥 생각하고 5개의 인풋 토큰들을 인코더를 학습할 때는 그냥 한꺼번에 동시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순차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동시에 들어가는데 이 토큰들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여기서 만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포지션 인코딩이 있었죠. 그냥 인베딩 벡터에 더해준다고 그랬죠. 그 더해준 벡터들이 이렇게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프로세싱 될 때는 각 벡터들을 수직으로 쌓는다고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옆으로 쌓는 게 아니고 이 토큰 하나, 이 토큰 밑에 이렇게 해서 밑으로 5개의 어떤 토큰에 해당하는 워드 임베딩 벡터들이 쌓아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즉 각 토큰이 하나의 벡터죠. 그것들을 이걸 뒤집어 쓰니까 각 토큰들이 하나의 벡터고, 각 행들의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토큰의 순서가 되겠죠. 첫 번째 행이 이시 되고, 두 번째 행이 이즈에 대한 토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성된 이 토큰들로 구성된 문장에 해당하는 요 행렬이죠. 행렬을 Q 행렬이라고 부르자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왔던. 그러면 이제 앞에 어텐션의 그 Q가 뭔지 명확해지는 거죠. Q는 각 토큰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위에서 아래로 차곡차곡 쌓은 거다. 들어오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문장이 100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그냥 100개 토큰으로 쭉 쌓은 100개의 행을 갖는 행렬이다라고 보면 되죠. 이게 차례차례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 헤드에서 방금 전 페이지에서 설명한 QKB에 관한 뭐 복잡한 연산들을
다 하면 어쨌든 뭐냐면 구조는 동일하게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디멘전들을 각 헤드별로 줄여서 연산하지만 그 줄인 만큼 디멘전의 개수의 만큼 헤드를 옆으로 이어붙여서 이 WO라는 놈이 원래 디멘전으로, 원래 워드 인베딩 디멘전 512로 다시 돌려놔 버리죠. 그러면 최종 아웃풋의 모습은 인풋하고 동일해진다는 얘기죠. 즉 행의 개수는 토큰의 개수고 한 문장 안에 있는, 그리고 이 뭐죠? 칼럼의 개수, 즉 워드 인베딩 벡터는 그대로 512 디멘전.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완전히 동일한 형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텐션 블락은 복잡해 보이지만 인풋 행렬로 들어가고 아웃풋도 동일한 사이즈의 행렬로 튀어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인풋과 아웃풋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지만 인풋은 그냥 현재 문장을 토크나이즈 시킨 것 뿐이고, 그쵸? 아웃풋은 어텐션 블락의 아웃풋은 각 토큰별로 이전 토큰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것들을 찾아갖고 그걸 베이스로 이전에 있는 토큰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것이 각 행별로 들어간 거라. 자, 그게 요 단계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도 5 곱하기 512이거든요. 아웃풋도 5 곱하기. 여기서 5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냥 문장 안에 있는 토큰의 개수입니다. 512 디비전. 그리고 리니어 네트워크인데 입력이 지금 행렬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3장에서 이제 일반적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때 입력이 그냥 행 벡터로 들어왔지 행렬로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행렬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 행별로 서로 다른 그런 W1, W2를 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5개의 토큰이 있으면 5개의 행렬 2개가 여기서 연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5개별로 따로따로 5 곱하기 2 해서 10개의 새로운 행렬들이 각 행별로 연산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또 아웃풋 모양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행렬 인풋이 들어왔을 때 각 행별로 리니어 연산하고, 즉 한 행 뽑아서 행렬 곱하면 똑같은 사이즈의 또 다른 행이 나오죠. 그게 아웃풋에 동일한 위치에 행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도 동일한 사이즈가 되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6번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6번 반복한 끝에 최종 아웃풋도 결국은 5 곱하기 512디멘전의 어떤 결과값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러면 저 블락을 쌓는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보자는 얘기죠. 3장에서도 뭐 2, 3장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문제 사이즈에 맞춰서 딥러닝의 레이어를 정하라고 그랬죠. 이 블락을 사이즈를 정한다는 얘기는 레이어의 어떤 개수를 정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복잡하지 않은데 굳이 높이 많이 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이 다루는 언어는 의외로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 안에 뭐 다양한 어떤 감성적인 요소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전문적인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문장이 어떤 사람만 감정 표현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지식 표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죠.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보고서나 문서들은 뭐 위키피디아 같은 게 대표적이죠. 아니면 백과사전이나 지식을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식의 다양한 그런 연관관계들, 그러니까 그거를 따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들어오는 문장이 예를 들면
화학에 관한 어떤 문장이다. 아니면 뭐 물리학에 관한 문장, 아니면 전자공학에 관한 문장이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문학, 시에 관한 그냥 시의 한 문구다. 아니면 뭐 소설에 하는 문구다. 그냥 픽션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뜻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의미, 심지어 노래 가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CNN에서 배웠듯이 CNN 레이어를 쌓는다는 얘기는 뭔가를 계속 앱스트랙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상화시키는. 이게 어떤 분야에 속하고 이 분야에서 어떤 지식에 해당되고 그 지식에서 이 지식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기 때문에 얘는 이런 뭐 분야의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블락을 쌓는다는 얘기는 계속 주어 입력된 문장을 계속 추상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추상화도 물론 목적에 맞게 해야겠죠. 뭐 예를 들면 이게 단순한 목적. 예를 들면 이 문장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걸 보통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 분야에서 긍정적인 측면에 어떤 단순하게 단어들이 쓰였다라는 걸로는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들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부정적인 단어를 두 번 쓰면 긍정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상화시켜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뭔가 기존의 지식하고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세싱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락을 의미 없이 쌓는 게 아니고 그런 앱스트랙션을 하는 추상화시키는 목적으로 쌓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 뭐 여담이지만 센티먼트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기 학생 왜 중요할까요? 제가 보통 중요하다라는 거는 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왜 관련이 있을까요? 옆에 남학생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그 뒤에 까만 티 입은 아니 여기에 강의 내용하고는 상관없는데 상식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문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를 판단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실용적으로. 여기 안경 낀 놈. 비슷하게 가는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안경 낀 학생. 그 방향 말고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센티먼트 어널리시스를 퍼펙트하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들 빌리어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뭐 이재용 아니면 젠슨 황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왜 그럴까요? 여기 학생, 학생. 그렇죠, 딱 그겁니다. 주식. 세상에 지금 뉴스들이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죠. 그 뉴스들이 어떤 특정 회사의 긍정적인 뉴스냐 부정적인 뉴스냐를 남들보다 1 마이크로 세컨드만 빨리 판단해도 남들보다 1 마이크로 세컨드 먼저 사고 팔아버리면 돈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한 관심, 요즘도 학생들이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투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실제 뭐 시뮬레이션 되고 손 들어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예. 뭐 그걸 타임 시리즈로 프리딕션 하는 이런 라이브한 기법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즉 타임머신이 발견되지 않는 한은 미래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근데 현재를 빨리 예측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바로 센티멘털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나오는 뉴스들을 어떤 특정 회사에, 예를 들어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게 긍정적인 뉴스다, 부정적인 뉴스다를 남들보다 0.00001 세컨드 빨리만 판단해도 그걸로 주식을 빨리 사고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주식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 몇 년도 아니죠. 한 1년만 열심히 투자하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수십조 원의 자선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NLP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사실은 센티멘탈 애널리시스. 굉장히 단순한 건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로이터라든가 로이터라는 뉴스 이런 금융 정보를 공급하는 회사들 또는 뭐 블룸버그라는 회사 들어본 사람 있나요? 월스트리트에서 금융 뉴스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곳인데 이런 데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AI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뉴스가 생산되자마자 이게 이 회사의 긍정적인 뉴스냐 부정적인 뉴스냐 1 마이크로 세컨드 안에 판단을 해서 투자자한테 전달하면 그게 떼돈 버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농담이지만 이 딥러닝 수업을 잘 들으면 빌리어네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만 예. 자, 농담이고 그래서 이 최종적인 뭐 6개 블락을 통과하고 여기다가 그냥 리니어 헤드 하나만 딱 붙여서 시그모이드 헤드 하나만 붙이면 바로 지금 말한 센티멘탈 애널리시스를 바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블룸버그니 로이터가 하고 있는 게 딱 지금 설명한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리니어 헤드 하나 딱 붙여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 말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사실 더 이상 뭐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최선이기 때문에 자 그렇고 그래서 디코더는 그냥 원샷에 이렇게 포워드 패스가 진행이 된다라고 현재 포워드 패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우리가 FCN 배울 때 배웠지만 각 포워드 액티베이션 값들 다 저장을 해놔야겠죠. 백값을 하기 위해선. 그 액티베이션 값들은 여기에 행렬 4개 포텐션에 그 다음에 FFN에 행렬 2개 총 6개 행렬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것들을 액티베이션 값들을 저장만 해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쪽으로 넘어가서 디코더가 이제 조금 복잡한데 두 가지 어텐션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이미 설명했지만 자기 문장 안에서 앞에 있는 단어의 중요도를 찾는 거를 셀프 어텐션이라고 했죠. 셀프 어텐션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기본은 셀프 어텐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스 랭귀지하고 타겟 랭귀지 지금 언어 번역에 관한 거니까 입력은 영어로 들어가고 지금 번역하려는 타겟 랭귀지는 프렌치입니다. 이게 고양이다 그러면 프렌치로 이게 고양이다. 불어를 좀 고등학교 때 배워서 세펑처라고 합니다. 발음은. 네. 자, 그래서 이제 소스와 타겟 랭귀지를 크로스 어텐션하는 블락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코더 블락의 요 첫 번째 어텐션 블락, 여기죠? 셀프 어텐션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여기가 좀 인코더랑 좀 다릅니다. 일단 QKB가 있다고 그랬죠? QKB, KB는 보통 셀프 어텐션에서 갖고 Q는 현재 인풋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토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습하는 단계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주어진 거죠.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이미 정답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세텅셔라는 문장을 아까 이쪽하고 동일하게 트랜스포즈를 해서 수평으로 있는 걸 수직으로 쌓아서 여기는 토큰이 4개니까 이거 5개 해야 됩니다. 뒤에 엔드 오브 시퀀스 토큰 스페셜 토큰 그림의 편의상 4개로 바꾼 건데 어쨌든 4개가 셀프 어텐션 들어가면 4개하고 4개 자기와 자기 자신 간에 Q하고 K가 사실은 똑같은 행렬이라는 얘기죠. 4개의 토큰에 대한 각 워드 임베딩 벡터를 하나의 행렬이죠. K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하고 K가 같은데 이거를 트랜스포즈하는 거. 이거를 연산을 해보면 이 다이아고널들은 똑같은 단어들이 똑같은 단어들끼리 쌍둥이끼리 하는 건가 그냥 텐션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이건 거의 무시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자신은 당연히 연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행렬의 각 엘레멘트들이 내적 값을 나타낸다고 했죠. 예를 들면 to1 엘레멘트는 두 번째 토큰이 첫 번째 이전 토큰하고의 상관관계. 그렇죠? to2 엘레멘트는 두 번째 토큰이 두 번째 토큰하고의 상관관계. 사실 여기도 뭐가 값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토큰과 세 번째 토큰의 상관관계를 여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긴 합니다. 사실 실제로 어떤 값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쪽 대각 성분 위에 것들은 강제로 다 지워버립니다. 이거를 매스킹이라고 부릅니다. 지운다는 얘기는 다 제로로 바꾸는 거죠. 자, 이걸 왜 제로로 바꿀까요? 조금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답을 하려면 질문인데 저기 여학생 왜 바꿀까요? 네, 네, 거의 정답에 가깝습니다. 자, 지우는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인과론, 커젤리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거에 대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디코더는 기본적으로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디코더 쪽은 one at a time 프로세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성형 AI로 가기 위해서는 한 번에 한 단어씩만 생성을 해야 됩니다. 원샷에 한꺼번에 문장을 통째로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인퍼런스 단계에서는 이제 인퍼런스를 미리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차적으로 한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가 나오면 그걸 다음 단어에 입력으로 놓고 또 그 다음 단어를 만들고 이렇게 우리가 RNN을 배웠던 방식과 동일하게 이런 거를 이제 리커런트 프로세싱 또는 좀 더 일반화시켜서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그래서 디코더는 기본적으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기 때문에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모든 LLM들은 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입니다. 제미나이든 챗GPT든. 그래서 인퍼런스를 고려하면 현재 볼 수 있는 단어는 현재하고 과거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젤리티를 인폴스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는 현재 두 번째 토큰이 미래 세 번째 토큰을 미리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니까 사기치는 거나 마찬가지죠. 치팅하는 겁니다. 그렇죠? 치팅되는 걸 트레이닝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제거를 해줘야 된다.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답할 수 있는 방법이고 사실은 코젤리티라기보다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인과론이라는 거는 사실 어떨 때는 우리가 갖다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마음대로 적용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인코더 쪽에서 우리가 인과론 전혀 고려 안 했죠. 그냥 전체 문장을 통째로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인과론이라는 게 물리법칙이어야 되는데 뭐 우리 편할 때 갖다 쓰고 우리 편할 때 안 갖다 쓰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오토 리그레시브 하기 때문에 이분을 지운다는 얘기고, 조금 더 엄밀하게 들어가면은 다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운 티처 포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티처 포싱의 개념이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거죠. 전혀 상관관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티처 포싱을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전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만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었죠. 화살표가 티처 포싱 그림이 있네요. 이전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만 여기다 가져다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미래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는 절대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 바이 원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인퍼런스 단계에서 바로 이 티처 포싱 개념 때문에 미래 걸 가져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트레이닝하는 단계에서 이거를 강제로 제거하는 게 당연한 얘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안 하면 치팅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안 하고 학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인퍼런스도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인퍼런스도 생성을 원 바이 원 하는 게 아니고 통째로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폐가 생기는 게 뭔가 문장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생성된 문장을 미리 넣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뭐 닭이냐 달걀이냐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지워버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스킹이 좀 생각할 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기 바라고요. 그래서 선형대수 용어로 친다면 로어 트라이앵귤러 부분만 사용한다 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서 value는 아까 키하고 같다 그랬죠. 키의 타겟 랭귀지의 행렬에다가 곱해서 최종적으로 텐션 값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인코더의 어텐션하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캐치한 겁니다. 자, 크로스 어텐션은 이제 이런 코젤레티니 오토레이그로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타겟 랭귀지는 소스 랭귀지죠. 이쪽 인코더 쪽에서는 이미 원샷에 다 생성이 돼버렸죠.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이미 다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걸 안 볼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퍼런스 할 때도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마스킹을 할 필요가 없다. 네, 살짝 다른 점은 여기는 프렌치 랭귀지가 들어가고 Q는 K는 옆에 인코더에서 온 잉글리시 랭귀지가 들어가고, 그거를 텐션하면 요거는 사이즈가 4 토큰이고 이건 5 토큰이죠. 4 by 5 행렬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텐션 매트릭스가 되겠죠. 요걸로 이제 value, 여기서 value는 키하고 같다 그랬죠. 키가 타겟 랭귀지, 그러니까 소스 랭귀지니까 잉글리시가 들어가고, 요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한 게 이제 현재 타겟되는 프렌치 랭귀지의 최종 어텐션 된 아웃풋 값이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코더도 이 차이 말고는 똑같이 그대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블락들을 또 한 6개 쌓아갖고 아까처럼 앱스트랙션 하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를, 최종 아웃풋은 하나의 행렬이 나온다 그랬죠. 각 행의 인덱스는 토큰의 인덱스에 해당되고 각각은 그냥 워드 임베딩 디멘전에 해당하는 뭔가 새로운 최종적인 뭔가 판단을 위한 앱스트랙트된 새로운 단어를 내뱉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단어가 뭔가에 대한 워드 임베딩을
찾아내는 거죠. 이게 잘 학습이 됐다면. 그런 결과가 여기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블락에 그거를 컨텍스트 매트릭스라고 하고 각 행별로 이 행렬을 오른쪽에서 곱해주면 그러면 각 행의 디멘전이 워드 인베딩 디멘전에서 512 디멘전에서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우리가 토크나이제이션에서도 이미 다뤘지만 아니면 워드 인베딩에서 다뤘지만 최초의 가장 나이브한 워드를 나타내는 벡터는 원합 벡터였죠. 그래서 딕셔너리의 디멘전을 갖는 딕셔너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웹스터만 봐도 한 5만 개 단어가 있고 영어에 멀티 랭귀지면 두세 배는 들어가겠죠. 실제로 보면 뭐 라마 같은 LLM 모델 보면 딕셔너리 사이즈가 17만 디멘전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디멘전이죠. 아주 비효율적인데 그 17만 개 엘리멘트 중에 딱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어를 워드 인베딩에서 단어를 다시 역으로 매핑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역으로 워드 인베딩에서 원합 벡터로 매핑 시키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512 by 17만 디멘전. 이것도 당연히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죠. 그래서 이 각각의 행들이 512 디멘전에서 17만 디멘전의 어떤 원합 벡터로 튀어나온다. 자, 그건 학습시키는 목표고 사실은 실제로 원합으로는 안 나오죠. 그냥 노멀라이즈 된 합이 1인 어떤 벡터가 나오고 그 중에 가장 큰 각각의 엘리멘트들이 그 단어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소프트맥스 값으로. 실제로는 소프트맥스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매스킹, 셀프 어텐션의 매스킹을 얘기할 때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했죠.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의 정의가 뭔가 여기서 하나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의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 입장에서 목적은 뭐냐면 next token prediction입니다. 즉 현재 토큰이 들어갔을 때 현재 문장에서 다음 토큰을 알아맞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까 주식시장의 미래를 알아맞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I am a boy라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을 때 I am a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 boy가 나올지 걸이 나올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아맞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알아맞추는 그런 목적으로 학습되는 걸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하고 디코더의 학습 목적은 바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4개의 토큰이 있죠. 4개의 토큰별로 이제 확률 값들이 튀어나오는데 17만 디멘전에 첫 번째 토큰은 스타트 오브 센텐스죠. 이거 다음에 첫 단어, 다음 단어를 여기서 알아맞혀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큰이 현재 토큰은 요건데 그거의 다음 단어 엉이라는 단어를 알아맞혀야 되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엉이 들어가는 위치에 그 다음 단어 샤라는 걸 알아맞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끝내야 되죠. 샤가 나온다는 문장을 끝내야 되니까 end of sentence 스페셜 토큰을 이제 문장을 끝내라 연산 종료시켜라 라는 태그가 탁 튀어나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연산 다 끝내고 인퍼런스 끝내버리는 거고 트레이닝도 끝내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코더는 인코더랑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 방법론도 완전히 다르다 라는 얘기입니다. 구조는 완전히 똑같은데 굉장히 역설적이죠. 구조는 똑같은데 학습하는 방법론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티처 퍼싱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트레이닝 단계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로스 펑션 어떻게, 백프랍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다 생략돼 있지만 이미 다 배운 거니까 생각한 겁니다. 그라운드 트루스는 이미 정해져 있죠. 여기에 정답은 요 다음 단어 세가 돼야 되고, 여기에 정답은 어항이 돼야 되고, 여기에 정답은 샤가 돼야 되고, 여기는 EOS가 돼야 되고. 정답을 알고 있죠? 트레이닝 단계니까. 그걸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각 토큰별로 다 계산합니다. 그럼 로스 펑션 나오죠? 로스 펑션을 미분해 갖고 거기서부터 계속 화살표, 지난번에 얘기했죠? 백프라포게이션의 기본 원리. 우리 학생 뭐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게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된다 그랬죠?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망한 겁니다. 실수한 거고 틀린 겁니다. 로스 펑션 구해서 계속 전달하면 되는 거죠. 이게 어디였냐? 여기죠.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 여기에 백프라포게이션 하이웨이가 있죠. 스키 커넥션이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계속 전달되고, 아주 신기한 거는 이 디코더만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이 로스 펑션 인코더도 동시에 학습시키죠.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있죠. QK에 해당하는, 아닌데, KV에 해당하는 패스 화살표로 반대로 가서 여기까지 학습을, 인코더까지 동시에 다 학습이 가능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백프라포게이션은 이미 다 배운 거기 때문에 키포인트는 로스 펑션에서 시작해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만 가라.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순간 망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 가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학습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터레이션을 계속 돌리는데, 뭐 약간 디테일 TMI이긴 하지만, 뭐 이런 챗 GPT 같은 모델들은 워낙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토큰 사이즈만 거의 1조 개를 썼다고 합니다. 챗 GPT 4가 1.7조 개인가. 그러니까 보통 한 단어가 한 30% 정도 토큰을 더 많이 쓰니까 한 1.5조 개 정도의 단어를 썼다는 얘기고, 뭐 한 문장에 10개 단어가 있다고 치면은 한 1,500개의 문장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배치 사이즈가 1,500개의 문장이라는 얘기죠. 무지막지하게 많은 데이터라는 얘기죠. 그거 한 배치만 학습시키는데도 몇 달 걸립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GPU는 한 10년 걸릴 겁니다. A6000 쓰더라도. 네,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F폭을 많이 돌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TMI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학습할 때는 많아봐야 한 1F폭, 2F폭 정도, 길면 3F폭 정도로 끝냅니다. 그래서 약간 이 영상 처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상 처리는 뭐 한 10F폭, 뭐 100F폭, 100F폭까지 갈 때도 있지만은 NLP에서는 많아봐야 한두 F폭 정도만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은 뭐 그 정도로, 뭐 우리의 주관심사는 트레이닝이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고, 인퍼런스는 어떻게 할 건가? 트레이닝하는 과정에 이미 이제 트레이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인퍼런스는 자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배웠으면, 7, 8장까지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인퍼런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여러분들의 상상과 제 설명하는 게 맞는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